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사측과 임금 인상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2일부터 열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사상 최장기 파업을 끝내고 정상 운행에 나선 코레일도 노사관계 악화로 또다시 파업 전운에 휘말렸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22일부터 31일까지 조종사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축소 운항을 실시합니다. 운항 계획이 나온 26일까지 국제선 20편과 국내선 64편, 화물기 7편이 취소됐습니다. 국제선은 일본, 중국, 중동 노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조종사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 기간 중 국제선 기준 97.2% 항공편이 정상 운항 예정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폭을 기존 37%에서 29%로 낮춰 요구했지만 사측은 일반직과 동일한 1.9%를 제한한 상태. 노조 측은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 임금 협상에서 매번 양보를 했지만 조양호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을 받아갔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수송 상황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겪은 코레일도 다시 노사관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원에 대한 인사보복을 벌이고 있다며 재파업 돌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코레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여객과 화물 수요가 많은 연말 연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별 가구 단위로 따져보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1년 새 빚 증가 속도가 소득의 2배 이상이었고 처분 가능 소득 4분의 1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가구가 세금 등을 빼고 올린 처분 가능 평균 소득은 4천만 원가량, 한 해 전보다 2.4% 늘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 기준 평균 부채는 6,655만 원으로 6% 넘게 늘었고 이 중 70%인 4,700만 원이 금융부채였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긴데 문제는 과연 늘어난 빚을 갚을 수는 있느냐는 겁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6.5%, 1년 새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 해 쓸 수 있는 소득을 다 털어넣어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게들은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6.6%로 1년 만에 2%포인트 넘게 올랐고 특히 자영업자는 35%가 넘었습니다. 부양책을 써도 내수가 어렵고 자영업자 파산 우려가 큰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6.1%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갚을 수는 있지만 기한을 넘길 것이란 답도 21%가 넘었습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되며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뛰면 국내 파산 위험 가구는 6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미국이 방화세를 담긴 세계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가계에 미칠 충격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은 16%로 집계됐습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의 50%는 1,188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6.9%에 달했고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은 48.1%에 이르는 등 노인층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 2% 중반대 성장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위기관리로 설정했습니다. 내수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탄핵 정국 속에 경제는 사실상 벼랑 끝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점점 더 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의견이 일치한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정책을 낙관론에 기반해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먼저 3% 성장 장담부터 포기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하방 리스크가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하방 리스크 때문에 그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전방위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속도가 더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혼란 우려, 거기에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일자리 부족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나올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을 위험관리에 찍기로 했습니다. 온갖 부양책에도 뜨지 않는 내수가 내년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성장의 절반을 책임졌던 건설 경기는 둔화하는 데다 구조조정까지 겹치기 때문인데 정부는 재정 지출과 일자리 확충으로 부족한 내수의 벌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을 대대적으로 풀고 최저임금 준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은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경제 총력전을 펼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 그만큼 위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내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내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시행할 5개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모두 9,174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과 신산업, 수출 활성화 등과 함께 조선 등 위기업종 밀집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네,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내년 1월에 있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문 닫은 병원 의료비나 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 자료를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포인트를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올해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2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휴 폐업한 병의원에서 쓴 의료비 자료입니다. 이미 자동 제공되는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처럼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더 공제해주고 요건도 완화됩니다. 3천만 원 넘는 기부금에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던 것이 2천만 원만 넘어도 30%를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면 20살 넘은 자녀, 60살 미만 부모가 낸 것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0대와 60세 이상은 세금 감면율이 70%로 오르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몇 가지 눈여겨볼 점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700만 원까지지만 본인, 장애인, 65살 이상 부양가족이나 난임 시술에 쓴 돈은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취약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같은 자동공제분만으로도 낼 세금이 없으면 자료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독신이면 총급여 1,408만 원, 부모와 자녀 2명이면 3,08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한편 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으로 순유입된 현금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시총 100대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3분기 말 기준으로 55조 2,0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 8,82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 같은 불황 속 순현금 유입 증가는 매출이 현상 유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비용이 크게 줄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2의 터미널 사업을 두고 민간 운송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측이 터미널 매표 사업을 직접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간 운송업체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공항공사 측은 지난 2월 터미널 사업자 면허를 취득합니다. 민간 버스 업체들을 대신해 매표 사업 등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이 자리에서 매표 사업을 하면서 해왔는데 공항공사에서 갑자기 터미널 면허 사업을 취득하고 이 사업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에게 어떤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항공사 측은 터미널 사업자 면허가 없으면 고속버스가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버스 터미널이 있어야지만이 고속버스가 들어옵니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고속버스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국토부 승인만 받으면 고속버스 운행이 가능하고 실제 최근 1터미널에도 고속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승객이 버스 좌석을 미리 고르는 지정 좌석제 도입을 위해 사업자 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민간업체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아니면 지정 좌석제를 할 수가 없나요? 아니, 지정 좌석제는 지금도 지석자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정 좌석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공항공사는 터미널 사업을 고집하는 걸까? 공사 측이 현직이나 퇴직 임직원들의 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라거나 민간업체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억측 등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칠레 주재 외교관이 어제 국내로 소환 조치됐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절차에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레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방영된 주 칠레 대사관 박모 참사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영상입니다.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끌어안는 등 예고편에서보다 심각한 성추행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과거 성추행 혐의까지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박모 참사관이 어제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박 참사관의 소환이 칠레 외교부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며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박 참사관의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히 조사 결과를 내고 그 내용에 따라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박 참사관의 소환에 앞서 현지 변호인을 통해 칠레 검찰에 진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유지은 칠레 주재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대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양국 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올해 경제 분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경제의 위기를 예측해보기 위해서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제와 울산, 창원 조선벨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조선 빅3와 또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장들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들로 손꼽혔는데요. 자, 지금은 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선소 실직자가 주차장에서 여성을 위협하면서 10,000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범행 이유는 딸에게 줄 교통카드 충전 비용이 없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조선소 정규직에서 하청업체로 내몰려서 사실상 실직 상태로 있던 남성이 생활고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탈이었겠지만 조선소 벨트 지역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네, 한때는 버젓이 잘 나가는 직장이 있던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조선업 위기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요. 지역 경제가 얼마나 위축돼 있길래 이런 건가요? 네, 먼저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2년 사이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선박부품 회사들이 모여있는 창원시는 62.2%,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시 동구는 32.4%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가격 또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불경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또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분들도 계실 텐데 참 큰일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직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네, 거제시의 경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올 한 해만 협력업체 31곳에서 10,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요. 하청업체 인력까지 감안하면 2, 3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인력이 증가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공실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물 경제 위기가 자산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선업의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 경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내년 초에 전체 실업률은 4%가 넘고 청년 실업률도 10%가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경제 성장률도 2%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면서 사상 최대 가계부채 또 부동산 경기 급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은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긴 하지만 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미 시작된 조선벨트 지역은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정부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제, 창원, 울산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열어서 조선업종의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에 대해서 징수를 예외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의 지정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실업 사태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은 금지하고 있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 산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파견이 근절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인데요. 반론과 이견도 많습니다. 합법적인 파견을 확대하기보다는 만연한 불법 파견을 뿌리 뽑고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거점인 거제와 울산 또 창원 지역이 지금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아마 내실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 위기가 내년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업 벨트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